한국에서 기술적 분석 이론을 공부하는 개미 투자자라면 시골 의사 박경철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는 1964년 태어났으며 대한민국의 의사이자 경제 전문가인데요. 2017년 이후의 근황은 잘 알려지지 않다가 작년과 올해 리딩방과 사칭에 관련하여 그의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올해 3월이 가장 최근 그가 작성한 글로 인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해외 증권사 브로커 이지스키와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바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강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을 이제 설명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패턴, 추세, 파동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와 시간, 가격 가치와 시간 가치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데 주목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주목하는 어떤 선각자들이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혼자서 자꾸 떠들어가는 이야기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태는 어디에 있었나,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큰 흐름은 일단 파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각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주목했던 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삼아보고 싶네요.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파동이라는 것을 주목했던 사람들은 파동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과 미국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이 기자모리라는 분이 원래 그 파동을 구파동 이론을 일본에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케다라는 분이 삼법형 사케다의 5법이라 그래서 삼천삼봉 이런 어떤 5법형 어떤 패턴을 주장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분은 봉 패턴의 분석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케다라는 분이 얘기한 것은 이 파동론과 바로 관통하는 일맥이 닿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자모리의 어떤 파동은 거의 엘리어트 파동을 거의 완전히 표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은데, 실제로 이분과의 어떤 시대적 연관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명한 분이 그 미국의 엘리어트 파동을 창시한 엘리어트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우 이론을 만들어냈던 다우 이론의 어떤 창안자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파동이라는 것은 주가를 움직이는데 웨이브가 파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문제는 이 파동의 높낮이나 이 파동의 각도를 알지 못하니까, 파동의 만약에 각을 알지 못하면 이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시간이 갈 거고, 이 파동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면 시간이 짧게 반복할 텐데, 파동이 높이와 낮이라는 데는 이분들이 주목을 했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면 다음 파동이 도래할지 하는 데 대해서는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또 다른 눈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하학적 각도의 원리를 쓴 게인이란 분이죠. 이 게인이란 분은 목화, 선물, 금, 은 이러한 어떤 그 파생 거래를 하면서 90%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기하학적 각도의 원리라는 책에서 주가의 시간당 가격 가치의 대비를 8개의 각으로 시장을 차트를 분리한 다음에 주가가 현재 이 각도를 따라서 움직이면 강세 국면, 그 다음에 이 각도를 따라서 가면은 각도가 약해졌고 45도 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약세 국면에 진입한다 해서 미리 차트에 각을 그어두고 이 각을 따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각도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 그 다음에 또 한 구마자와 다케사부라는 분이 있는데, 이 구마자와 다케사부라는 분이 또 각도에서 주목을 했던 사람입니다. 끝끝은 차트로 유명한 분이죠. 아마 이분의 책이 한국경제평론이라는 출판사에서 예전에 번역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주가 차트를 이렇게 끝근선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끝근선에서 우리가 각도 보정 이론을 저는 이분의 말을 제가 의역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의 끝근선 차트의 각 원리는 이 각이 같게 그려져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만약에 이러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각도의 주추세의 각을 보정하려는 각도의 흐름은 꼭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어떠면은 그 이야기의 모태가 되었던 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끝끝은 차트는 고점이 돌파되었을 때 첫 번째 눌림목이 매수 찬스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크게 파동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최소한 이 기자모리, 사케다, 그 다음에 엘리어트 다우, 그 다음에 이분들은 파동에, 그 다음에 시간가치에 주목한 혹은 각도에 주목한 분은 겐과 다케사부로, 이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선구자적 위치에 서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하죠.
우리가 보통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동이라고 말을 하면 뭐 다우 같은 분들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우에서 다우 이론에 보면 제일 큰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주 메이저 트렌드라고 얘기하죠. 주 추세라는 것이 시장에는 반드시 존재한다. 즉 하나의 긴 추세가 주식시장에는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주 추세를 만들어가는 중간 에너지의 합이 웨이브, 즉 파동이다라고 다우 이론은 설명을 합니다. 즉 이러한 어떤 긴 추세, 이 주기, 보통 15년에서 30년에 가까운 이 긴 주기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이 주기들을 설명하는 이 메이저 트렌드, 이 상승하는 주 추세를 이루는 그 안에서 이러한 파동을 만들어가는 것, 요게 바로 웨이브, 즉 파동이다라고 다우는 설명을 하고, 이 파동 속에서 다시 세분되는 이러한 어떤 소파동들, 이런 것을 잔물게이르다, 그래서 리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우라는 분은 여기서 보통 우리가 메이저 트렌드, 웨이브, 리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분 이야기는 뭐냐면 상승과 하락이 크게 교대되는 경제 흐름 속에서 파동이 존재하고 그 파동을 구성하는 잔물결이 다시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엘리어트 기자모리라는 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일본 사람 기자모리는 제가 꼭 여기서 표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개의 파동이 주식시장에는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실제로 상승한 국면은 하나, 둘, 셋, 4개의 국면이고 중간에 미약한 반동파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로는 뭐냐면 파동이 첫 번째 가는 거를 유년기, 두 번째를 소년기, 꺾여서 반동하는 것을 청년기, 다음 추세를 장년기, 제일 마지막 추세를 노년기, 이렇게 인간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들어가는 세대를 비유를 해서 9개의 파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자모리는. 이분이 보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진 것지만 하락파동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현재 이 그림을 눈여겨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 말하는 A, B, C 파동을 이야기하고,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야기하는 1, 2, 3, 4, 5 파동의 파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라카미 구니오라는 분이 말한 경기 수축과 쇠퇴의 사이클로 보면 실제로 경기가 추진기, 그 다음에 반동기, 그 다음에 왕성기, 다시 반동기, 거조기, 쇠퇴기, 반동기, 침체기에 이른다는 경기 수축 확장 이론의 파동과도 또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동을 이야기한 분들은 뭐 많습니다. 경제에서 파동을 얘기한 분들은 뭐 키친 사이클, 뭐 쿠즈네프 사이클, 콘트라테프 사이클, 뭐 이러한 우라카미 구니오의 경기 수축 팽창 사이클을 할 것 없이 경제학에서 모든 경제 이론은 사이클을 따라가고 이 사이클은 웨이브의 모양을 띈다라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나 정권학자나 다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이것을 시장 분석에 대입해서 주목을 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엘리어트 파동, 여러분이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이 엘리어트 파동의 탄생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937년에서 9년 사이에 엘리어트가 책을 냅니다. 어떤 책을 내냐? The Principle of Wave, 파동의 원리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이분이 이 출간하게 된 과정은 뭐냐면, 원래 1920년대에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시카고 철도회사의 보선원이었습니다. 보선원. 즉 철도에 침목을 깔고 철도 레일을 기차가 올 때마다 바꿔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무려 자기 나이가 50이 넘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참 잘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죠. 수학을 잘했는데 지금 현재 철도 침목만 하고 이대로 끝나면 자기가 현재 수해관에서 가지고 있던 재질을 그냥 스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늦은 나이에 부기 공부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려 50이 다 된 나이에 부기를 공부해서 철도 보선원에서 그 철도역의 회계사, 요즘으로는 그날의 어떤 입출금의 잔고를 마치는 일, 이런 회계원으로 입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체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평생 자기가 해오던 일을 갑자기 공부를 해가지고 회계원으로 변신했다. 그래서 회계원으로 변신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수리, 기하학, 도형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이제 좀 더 깊이 해나가는 과정에 그 당시 미국 시장의 배경이 어땠느냐 하면 1929년까지 주식시장이 대폭발을 한 다음에 1931년까지 다시 폭락 국면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2, 3년간 급등락을 맞이하는 장세로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주변에 뭐 그저 한 100불 들고 1000불 벌었다는 사람, 1000불 들고 10,000불 벌었다는 사람, 10,000불 들고 100,000불 벌었다는 사람이 주변에 횡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갑자기 깡통 쳤다, 뭐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 집을 팔았다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야, 이게 주식이 뭔가. 그때부터 주식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라는 것이 저 같은 사람들이 젊을 때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누구나 이렇게 착안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가 공부를 하면서 지난 미국 시장의 역사, 100년간의 주식시장의 역사를 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주식시장의 과거 역사를 되짚어서 일정한 패턴의 법칙을 찾아낸 다음에 무릎을 칩니다. 시장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자기는 앞으로 주식시장을 앞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월가의 유명한 더 만슬리 파이낸스라는 잡지를 운영하는 콜린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콜린스라는 분이 그 당시 미국 월가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잡지 편집장이었고 주식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이분한테 편지를 써서 뭐라고 쓰느냐면 내가 새로운 기법을 하나 개발했는데 이 기법은 세상 어디를 가도 알 수 없는 나만의 기법이다. 이 기법은 과거 주식시장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관심을 갖는다면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설명하러 갈 테니까 호텔 숙박비와 체재비를 당신이 부담해 준다면 내가 가겠다. 이랬는데 당연히 이분은 이 엘리어트의 편지를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립니다. 지금 현재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겠죠. 정권 전문가에게 뭐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에 종사하시는 분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나는 비법을 발견했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엘리어트는 다음에 6개월 후에 이분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그동안 하락하던 주가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큰 폭의 반등을 할 것이다. 콜린스는 이번에 이 전보도 여전히 구겨서 웨스트박스로 갑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엘리어트가 예정했던 날짜에서 정확히 반나절의 오차로 주식시장이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콜린스가 갑자기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콜린스의 잡지는 어떻게 실렸냐면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엘리어트가 다시 세 번째 전보를 보냅니다. 이번에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고 기고 위에 다시 대폭락을 맞이할 것이다. 설마 하는데 콜린스가 그 전보를 받아들고 그 날짜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보니까 역시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합니다. 콜린스가 허겁지겁 엘리어트에게 다시 전보를 보냅니다. 당신이 공부한 것을 내가 배우고 싶으니까 당신 좀 만납시다. 그러는 사이에 엘리어트가 그 전보를 받고 잠시 우물쭈물하다가 마지막 전보를 보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이제 길고도 긴 폭등에 들어섰다. 반등세에 들어섰다. 라는 전보를 띄우고 자기가 콜린스에게 출발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틀 정도 걸렸죠. 이 전보를 딱 받아들고 콜린스가 전보를 딱 받아들고 펴는 순간에 뉴욕 주식시장이 폭등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상당 기간의 긴 상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콜린스는 거의 기절할 수준이 됐죠. 그래서 엘리어트를 불러서 엘리어트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엘리어트가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콜린스가 엘리어트를 투자자문 계약을 맺고 자기하고 같이 주식 투자를 하자 하면서 각 투자자문사에 몇몇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수익을 나누어 먹자, 쉐어하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엘리어트가 순진한 사람이 거기에 넘어갔죠. 그래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무어는 누가 먹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엘리어트가 그 이후로 얼마나 쪽집게처럼 잘 맞췄던지 콜린스가 그 당시 시장을 거의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어트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기한테 남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이미 나이가 60이 넘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엘리어트가 자기가 지금 남겨져 있는 이 이론들을 세상에 소개하고 싶다. 책을 쓰려 하니까 콜린스가 반대합니다. 이 이론이 알려지는 순간 이 이론의 생명은 끝난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엘리어트 파동은 우리만 알고 아무한테도 알릴 필요가 없다. 근데 엘리어트가 그 말을 무시하고 모 잡지에 몰래 연락해서 11회에 걸쳐서 자신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그 잡지에 싣습니다. The Principle of Wave라는 제목으로. 그러나 누가 이걸 사보겠습니까? 엘리어트라는 이름은 콜린 밑에 감춰져 있었고 아무한테도 알려져 있지 않고 엘리어트라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11회의 연재 끝에
그저 재밌는 이야기, 요즘 같으면 뭐 주역이나 점쟁이 혹은 점성술중사가 나와서 주식시장에 관한 연재를 한번 하고 들어가는 정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묻혀집니다. 그리고는 엘리어트 역시 슬슬하게 주식시장에서 은퇴를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나이 64세 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콜린스가 엘리어트가 은퇴를 할 때 책을 한 권 선물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수학이나 기하학이나 도형 철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요즘 나온 재미있는 수학책을 한 권 선물을 할 테니까 은퇴하시면 집에 소일 삼아 읽어나 보세요 하고 선물한 게 바로 그 유명한 피보나치의 수열이라는 책입니다. 이 피보나치의 수열이라는 책을 엘리어트가 선물을 들고 집에 가서 펼쳐본 순간 엘리어트는 갑자기 완전히 눈을 떠버립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엘리어트는 파동을 알아서 높낮이의 패턴은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 높낮이가 이까지 갈지는 몰랐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파동으로 간다는 건 알았지만 이 파동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몰랐다.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건 알았지만 이 깊이가 얼마나 될지는 몰랐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줄은 자기도 몰랐다. 모양만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엘리어트가 이 피보나치 수열을 접하면서 갑자기 무릎을 치고 완전히 세상의 질서를 깨우쳐버립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피보나치 수열을 깨우친 다음 엘리어트는 드디어 필생의 역작을 한번 씁니다. 저는 이분을 멋있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분이 쓴 마지막 엘리어트의 두 번째 저서, 이자 최종 저서의 제목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 The Natural Law, Secret of Universe,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 주식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책 제목을 쓰면 뭐 얼마로 얼마 벌기, 무슨 대박주 찾기, 급등주 찾기, 뭐 이것만 알면 당신도 뭐 부자 될 수 있다, 어떤 아저씨의 뭐 얼마 벌기의 어떤 전략, 뭐 이런 사례들을 책 제목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 무슨 고수 따라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분은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책에.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은 주식이라는 그 자체를 하나의 세계로, 혹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생각들이 부딪히는 시장의 그 자체를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것처럼, 인간의 질서를 따르는 것처럼 그 안에서 엄격한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자기는 질서를 발견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다음에 이야기는 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엘리어트 회원은 두 번째 책을 발간한 다음에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사망합니다. 이 이야기에 첫 번째 썼던 파동의 신비라는 책, 파동의 원칙이라는 책에 담지 못했던 높낮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았는데, 한 가지 아시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지 못했습니다. 엘리어트가 첫 번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와 패턴과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에 대한 얘기를 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이 쇠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쫓긴 흔적이 책을 보면 아주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굉장히 부실하게 그냥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코드가 암호로 적혀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고 난 다음에 이 책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린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무명의 철도 공무원이, 그것도 한때 콜린 스미트에서 주식 투자를 했다 하지만 콜린 스미트 감추어졌던 사람이 시골에서 철도를 은퇴해서 책의 제목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라는 철학책처럼 보이는 것을 한 권 썼다. 당연히 길을 켜질 리가 없고 그대로 서점의 골동품상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1980년도에 1986년으로 기억하는데 프레이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월가의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뭐냐? 87년도 주식 대폭락을 예측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당신은 대폭락을 예측했느냐? 마치고 난 다음에 처음에 폭락을 주장했을 때 다들 웃었습니다. 지금 펀더멘털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폭락을 딱 예측해보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그걸 알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바로 짜잔 하고 탁 내놓은 게 뭐냐? 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 이 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 내가 우연히 월가의 서점을 갔을 때 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라는 책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한 다음에 이것을 내 이론으로 만들어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 법칙과 이 이론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신봉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의 화두로 떠오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연구한 사람은 많았지만 이분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마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회도로 떠오르고, 이분이 쓴 책, 바로 이 프레이트가 쓴 The Principle of Elliott Wave,
이 책이 시장에 알려집니다. 이 책을 앞에 소개했던 책과 잘 달리 보면 앞에 엘리어트가 쓴 책은 The Principle of Waiver, 프레이트가 쓴 책은 The Principle of Elliott Waiver. 틀린단 말이죠. 이건 뭐냐? 프레이트가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한 다음에 자신의 적용 방법, 자신의 잣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본 좀 변형된 모습들을 부가해서 만들어내서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들어낸 이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 책이 소개됩니다. 이 책이 소개되고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 책에서 그냥 하나씩 따고 본다고 하면서 이 책에 알려져 있는 내용이 엘리어트 파동인 것처럼 국내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어트 파동에 관련된 책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해석서가 무려 무슨 유명한 무슨 철학서 해석처럼 버전이 14가지, 제가 아는 한 14종이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에만. 즉 뭐냐, 엘리어트 파동은 어떤 숙제처럼 불가의 화두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누가 해석하고 누가 그것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론이 다 달라지고 적용이 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프레이트라는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엘리어트가 이야기한 것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뭐 가공됐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원래 시장에 있었는데 무슨 엘리어트 이론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엘리어트 파동은 일단 상승파와 하락파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뭐 이것은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모르는 분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주가는 상승하는 축이 있고 하락하는 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지루하면 이 부분은 좀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상승파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락하는 주가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핵심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하는 첫 번째 상승의 반등파를 1번, 반등 이후에 조정 눌림목이 오는 것을 2번이라고 하고,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이 오는 것을 제3파동, 3번 파동이라고 하고,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는 것을 4번 파동, 마지막 최후의 상승을 5번 파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는 1, 2, 3, 4, 5 숫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을 우리가 숫자 파동, 뉴머릭 파동, 숫자 파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떨어지는 주가는 하나, 둘, 셋, 3개의 파동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첫 번째 떨어지는 하락의 시작점을 A, 그 다음에 반등을 B, 그 다음에 마지막 본격적인 하락을 C, 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문자 파동이라고 합니다. 하락 파동을 레터스 파동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꼭 문어 대가리 오징어 대가리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은 누구나 자세히만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전문가들의 영역,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 양 누구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올라갈 때는 1, 2, 3, 4, 5 고점이 높아집니다. 떨어질 때는 A, B, C 고점이 낮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 번쩍 떠오르는 무엇이 있습니다. 즉, 엘리어트 파동은 번호는 1, 2, 3, 4, 5로 붙어 있지만 실제는 뭐냐? 1개, 2개, 3개의 상승 봉우리다. 여기서 기술적 분석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뭔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사케다의 3존이다. 혹은 3봉이다. 1800년대 엘리어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본에서 살장사를 하면서 살해 수급의 기술적 분석을 했던 사케다는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봉우리 이론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경제 원리에서 가격 결정은 항상 3개의 고점을 만든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더라. 다시 상승 반전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가격 골이 생기면 반전을 하더라는데 이미 주목을 했던 거죠. 다만 이분과 이분의 말의 차이에, 용어의 차이에 지나지 않았고, 이분과 이 부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분은 패턴에 주목을 했고 이 부분은 비율에 나중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차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다음 시간에 엘리어트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사케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부분이죠. 사케다의 5법. 이 중에서 가장 흔히 많이 사용되는 게 3병인데, 이 3병 이론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파동에서는. 왜냐? 이 흑3병, 적삼병 하는 3병, 3봉, 3존에는 3존, 고를 만드는 3000,
그다음에 3법이나 기타 다른 이용들은 뭐 패턴의 문제니까 별게 아니겠지만 이 파동에서 이 3병이 차지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파동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파동의 출발을 설명할 때 제가 다음에 나중에 감히 뭐 제 각도 이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3병에서 따온 이론을 가지고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케다가 이야기했던 주식은 항상 3개의 봉우리를 만들고 시세가 마무리된다. 주식은 항상 3개의 골짜기를 만들고 마무리가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각인시켜 놓고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들. 과거의 주식시장의 역사를 차트를 좁혀서 다 봤을 때 앞으로 주식시장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절차와 과정 속에서 법칙을 이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새겨둔 다음에 이렇게 가장 단순하고 쉬운 원리 3개의 고점과 3개의 저점. 물론 이것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태동한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엘리어트 파동은 과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과 어떤 면에서 맥이 닿는가.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엘리어트에게 마지막 주어졌던 이 피보나치의 수라는 책이 엘리어트에게 주었던 변화. 이것이 바로 이 사케다의 삼봉이나 다를 바 없던 그저 평범한 하나의 원리를 세계적인 투자 기법으로 만들어내게 된 과정을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엘리어트 파동은 1, 2, 3, 4, 5의 상승파동, A, B, C의 3개의 하락파동을 가진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하나, 둘, 셋의 봉우리가 시세의 마감을 의미한다는 사케다의 3존 이론이나 같은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데 주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엘리어트가 여기에서 달랐던 점은 이러한 어떤 패턴이나 모양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것의 높이, 이것의 거리에 눈을 떴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어트의 저서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으나 엘리어트가 마지막 사망 전에 쓴 책에 시간이 쫓겨서 시간에 대한 것은 숙제로 남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로 남긴 부분에 대한 비밀을 풀어보려고 우리 차트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피보나치 타임 뭐 이러한 지표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어트가 파동을 발견한 이후에 피보나치의 수라는 저서를 콜린스에게 선물을 받고 그때부터 파동을 완성지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피보나치가 뭐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피보나치는 피보나치 조정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어지간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고 아주 전문 투자자가 아니시거나 아직까지 뭐 주식 기술적 분석에 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가끔 33%의 조정을 완료했다. 50% 선의 지지를 기대한다. 혹은 68%, 66% 선의 지지를 기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또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경제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철학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주의 역사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은 중세의 이탈리아 수학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기원전을 시대를 마치고 이제 서기 시대로 소위 뭐 신약의 시대로 들어선 다음에 아라비아 그리스 문명이 다 나중에 쇠퇴하고 로마 문명이 발달된 이후에 신학이 철학을 지배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학 우선, 신성 우선의 시대에서는 신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죠. 자연의 질서와 우주의 질서, 천문학, 뭐 이런 수리학 이런 것들은 신의 질서는 인간이 감히 개척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찮은 버러지 같은 인간이 감히 신의 영역을 재단하려 드느냐. 이래서 이러한 어떤 인문학에 비해서 이러한 어떤 학문들 소위 말하는 자연과학의 학문들은 철저하게 발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미 아라비아에서는 수리학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에 문자가 내려왔던 로마자들은 오진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당시 아라비아에는 벌써 영의 개념과 소위 말하는 십진법, 우리가 쓰는 10, 20, 30의 개념 십진법이 도입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던 수학자, 피렌체의 수학자 피보나치가 도저히 이 피렌체에 오고 가는 이 물산을 감당할 수 있는 계량을 한번 하려면, 계산을 한번 하려면 두루마리 종이에다 적어 나가야 됩니다. 로마자는.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게 없을까 하다가 우연찮게 아라비아 문서에서 이 십진법에 대한 수리학을 발견하고 이집트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이집트로 여행을 떠났는데 공교롭게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발견한 것은 질서였습니다. 수가 아니라. 이집트에 가보니까 무수하게 많은 건축물들과 고대 건축,
혹은 뭐 도시 건축, 혹은 상하수도 뭐 여러 가지 건축물들과 화려한 어떤 조각들을 보면서 피보나치가 무릎을 칩니다. 그건 이집트인들도 발견하지 못했죠. 이 모든 건축물 속에서 혹시 심지어는 인간의 몸의 비율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내는데 엘리어트처럼 파동의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피보나치는 수라는 질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엘리어트의 숫자라는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11, 2, 3, 5, 8, 13, 21, 34, 55 등등. 제가 어떻게 이 엄청난 숫자를 다 외우고 있나 궁금하시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씩 웃으실 겁니다. 저는 이거를 피보나치 숫자를 내일 아침까지도 계속 적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여기서 질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앞에 수의 2개를 더하면 뒤의 수가 되고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너무나 단순하죠? 이게 더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앞의 수를 뒤의 수로 나누면 2 나누기 3은 0.618. 8 나누기 13은 뒤의 수로 앞의 수를 나누면 0.618. 또 앞의 수로 뒤의 수를 나누면 1.618. 앞의 수로 뒤의 수를 나누면 1.618. 뒤의 수를 한 칸 띄어서 두 번째 앞의 수를 나누면 8 나누기 21은 0.382. 앞의 수를 한 칸 띄어서 뒤의 수로 13 나누기 5를 하면 2.618. 이 네 가지 비율을 찾아냅니다. 엘리어트는 앞수를 더하면 뒤수, 앞수 더하면 뒤수의 숫자를 쭉 나열한 다음에 이 모든 수의 조합은 앞수를 뒤수로 나누면 1.618, 뒤수를 앞으로 나누면 0.618, 한 칸 띄우면 0.382, 한 칸 띄어서 뒤로 나누면 2.618이라는 비율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수의 질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를 가만히 보면 하나, 제일 많이 쓰는 거고 3, 5, 8, 뭐 이런 비율로 나갑니다. 이 모든 자연계의 안정적인 구조물의 비율은 전부 이 비율을 따르거나 이 숫자를 차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피보나치가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냈느냐?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구조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히라냐 플레이트 같은 뭐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뭐 플레이트나 어떤 여러 가지 모양들처럼 우주의 길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완벽한 조형체라고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피라미드의 비율은 밑변 대비 높이가 1.618배. 이 숫자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피라미드를 우리가 옆에서 보면 피라미드 면은 1개, 2개, 3개로 보일 것이고 피라미드를 옆으로 딱 돌아서 2개의 면을 동시에 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로 보일 것이고 피라미드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로 보일 것이다. 면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조형입니다. 피라미드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면은 8개, 옆에서 보면 5개, 정면에서 보면 3개. 이거 뭡니까? 피보나치 수입니다. 1, 3, 5, 8. 비율 1.618, 1.618, 1.618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우리가 신수비례라 그러죠. 완전비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속에 나타나는 신수비례, 인간의 몸. 이 비율이 완벽하게 0.618, 1.618, 0.38, 1.618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완전 비율이다. 그래서 이 3과 5와 8, 특히 최수로 시작하는 3과 5와 8, 이것들이 구성하는 비율 0.382 뭡니까? 38.2%. 1.618, 61.8%. 이러한 비율들이 바로 주식에서 조정 비율과 상승 비율로 사용이 됩니다. 즉, 엘리어트는 여기에서 질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주로 넓혀서 생각하니까 astronomical analysis라 그래가지고 천문학이나 수리학 점성술로 물리학 같은 거로 혹은 피직스 이런 것들로 주식을 예측하는 흐름도 나오는데 이러한 흐름들도 비율이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의 이 거리가 이 피보나치 비율에 의해서 조정되는 시기에 주식시장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천문학의 조회가 없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이치와 자연계의 모든 이치가 이것에 따른다. 그래서 엘리어트는 자신의 책을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 이런 책을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엘리어트는 주식시장의 파동을 정의를 할 때
1, 2, 3, 4, 5 이렇게 패턴은 자기가 발견을 했는데 피보나치의 책을 보고 인간의 몸이든 건축물이든 자연이든 대상이든 조각이든 그것이 질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 이 파동의 질서가 존재할 것이다는데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가 조사를 해서 그 비율을 각자 대입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졌느냐. 이 첫 번째 상승 파동의 1.618배의 길이로 세 번째 파동이 상승하다. 혹은 최대 상승폭은 2.618배의 상승을 보이는 수가 있다. 하락도 첫 번째 이 하락의 길이보다 1.618배에서 2.618배의 하락의 폭을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 1.618배가 정답이더라.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도 1, 2, 3, 4, 5 만들어 놓고 보니까 5개의 파동은 피보나치의 수 5를 따르고 하락 파동 A, B, C 3개도 피보나치의 수 3을 따르고 있더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봐도.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떤 큰 파동 안에 다시 세부 파동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승 파동은 역시 소파동으로 다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파동으로. 조정 파동은 3개로 A, B, C. 그렇겠죠. 또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렇게 구성된 이 숫자도, 이 총파동의 숫자도 피보나치 비율을 따른다. 28파동. 또 이 파동을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미세 파동으로 하면 역시 70여 개의 파동으로 엘리어트 수를 또 따른다. 피보나치 수를. 그래서 이 파동을 아무리 세분화해도 피보나치의 수를 계속 따르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이것이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데 스스로 최면이 걸립니다. 그래서 엘리어트가 실제로 책에서는 상당한 오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버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해석 방법을 집어넣은 프레이트 버전의 엘리어트 파동이 일단 국내에 알려져 있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어트 파동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고대의 수학자, 중세 수학자 피보나치가 발견한 피보나치의 수가 엘리어트의 웨이브, 파동과 만나면서 이것이 만들어낸 화학작용과 상승작용이 현재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누차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파동의 패턴을, 그림을 외우시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법칙은 예외가 없다고 엘리어트가 자기가 우주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해놓고는 막상 주식시장에 딱 들이대니까 도대체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어트는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서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만들어낸 분도 일목균형표의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이론은 내가 시장에서 잣대로서 만들어낸 이론이긴 하지만 이것은 공부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의 활용하기 납니다. 내가 답을 주지 않겠다. 당신들이 공부해라. 이렇게 책에 써놔버립니다. 엘리어트도 이 일몽야마모토 씨처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외, 무수한 예외들로 법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엘리어트 파동에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법칙은 꼭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승이 마디가 시작되고 이 상승 파동은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 파동은 이 조정 파동은 절대로 이 출발점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 즉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을 추세 반전이라고 확신을 하고 감히 지금부터 추세 반전이 되었으니까 강력 매수하십시오라고 말한 을치기 전문가도 있지만 이것이 추세 반전인지 기술적 반등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파동이론에 따르면 하락을 추세를 마무리 지었던 주가가 반등을 해서 조정을 받은데 이 조정이 상승의 출발점을 넘어서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파동으로 이 고점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을 해야 새로운 파동이, 상승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중한 전문가는 반등을 하면 일단은 이것이 지난 저점을 지키고 눌림목을 형성하고 이번 고점을 넘어가는지 확인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중한 시장 의견이 될 것이고 투자자들도 신중한 의견 접근이 될 것이죠. 상승 반전의 출발점 넘어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의리를 범하느냐,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기서 사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우를 범하는 거죠. 즉 발끝에서 종목으로 사겠다는 욕심이 허리에서 사서 발끝까지 내려와서 발목에서 파는 욕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단순한 파동을 하나 놓고 봐도 바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반등을 해도 기다려서 이 저점을 지키고 추세적으로 반등을 이어지는지 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죽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보통 무릎에서 살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첫 번째 상승 이후에 조정이 상승의 출발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하회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 이전의 상승은 상승 파동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조정방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눌림목 이후에 상승을 하면 이 상승은 최소 이 상승의 1.618배, 최대 2.618배까지의 상승이 가능한데 여기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엘리어트 체계나 프레이트 체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눌림목의 깊이가 바로 이 시세를 결정짓는다. 두 번째, 여기서 눌림목 조정의 패턴이 이것이 1.618이냐 2.618이냐를 결정짓는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면 상승하는 파동은 1번과 3번과 5번이 상승하는 파동이 될 것이고 하락하는 파동은 2번과 4번이 하락하는 파동이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 2번 파동과 4번 파동의 모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엘리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첫 번째 상승 후에 조정받는 2번 파동이 지그재그 파동이면 3파동 이후에 조정은 복잡 파동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5파동이 나타난다. 즉 뭐냐면 두 번째 이 파동이 단순한 지그재그 패턴이라면 이 네 번째 조정은 복잡하게 나타나고 만약에 첫 번째 파동의 조정 파동이 복잡한 형태라면 3차 상승 이후에 두 번째 상승 이후에 다음 두 번째 4파동의 조정은 단순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엘리어트가 이야기한 파동 교대의 법칙입니다. 파동 교대의 법칙.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승 파동은 1, 3, 5가 상승 파동이고 조정 파동은 2번, 4번인데 2번과 4번은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1파동 이후에 2파동의 조정은 80%가 단순 지그재그 파동이다. 시장 평균으로 보면. 그런데 시장의 어떤 지점에 오면 어떤 시점에 오면 거의 모든 종목이 이 2파동이 단순 지그재그형이 아닌 복잡형으로 2파동이 형성되는 구간이 있더라. 이 구간이 가끔씩 보인다. 이때는 뭐냐? 한 종목으로 놓고 보면 2파동이 복잡형으로 나타나면 3파동은 2.618배로 갈 확률이 높더라.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당신 이야기 틀렸잖아 하고 다른 사례를 들고 나와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답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확률론적으로 이 파동교대의 법칙을 응용을 하면 1파동 이후에 2파동이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 이전의 하락파동 이후에 네크라인에서 돌파한 주가가 네크라인 위에서 이렇게 복잡한 조정기를 거치면 주가는 상당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전에 LG건설, 현대차, 각종 이런 어떤 얼마 전에 중기 상승 종목들의 직전 1파동 이후의 상승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파동의 상승 이후에 이런 정상적인 지그재그 파동 이후에 오르면 1.618배가 오르고 다시 조정 거쳐서 5파동 이후에 ABC로 가더라. 이것은 파동교대의 법칙을 적용을 하되 파동의 패턴이 복잡형이 2파동에 나타나고 특히 2파동의 길이가 1파동 상승의 길이만큼 이상의 길이로 갔을 때는 2.618배의 상승이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중장기 상승하는 종목을 이것을 실제로 활용해서 보려면 1파동 상승 후에 지그재그 박스를 형성하다가 네크라인 위에서 이것을 돌파하는 종목은 상당 기간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파동으로 돌아가면 1, 2, 3, 4, 5파동 중에서 이 네 번째 파동은 다시 이 첫 번째 파동의 고점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즉, 첫 번째 출발을 한 주가가 하회를 하지 않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파동은 상승 반전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우리는 이까지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1.618배든 2.618배든 얼마든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받는 4파동이 이 1파동보다 내려와 버리면 이 앞에 있는 이 파동은 전부 파동을 잘못 매겼다. 파동의 불변의 법칙에 위배된다. 즉 2파동이 1파동의 출발을 하회하면 되지 않듯이 두 번째 조정파가 첫 번째 파동의 고점 이하로 하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볼 때 실전에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쭉 상승했다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놈이 있습니다. 선을 꺼보면 상승 파동이 아니다. 뭐냐? 여전히 조정 파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 파동론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파동은 보통 나머지 파동이죠. 마무리 파동. 이 5번 파동은 1번 파동과 같거나 적은 경우가 많다. 즉 5번 마지막 파동은 제일 적은 파동이거나 혹은 1번 파동과 같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엘리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구간에서 주식 투자하고 어떤 구간에서 사고 파느냐, 1파동의 상승 이후에 조정이 확인되고 돌파를 했을 때 여기에서 3파동의 상승을 취하고 나머지 5파동은 전문가 영역으로 맡겨라. 즉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안전한 구역은 이 구역인데, 그러면 5개 파동 중에 도대체 3개의 상승 파동 중에 두 번째 파동만 취하라 하면 주식 투자 언제 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상승 파동은 3번 파동이 가장 강력하고 하락 파동은 A, B, C 중에 C 파동은 길고도 고통스럽다라고 엘리트 써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C 파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이. 이제 바닥인가 하면 또 떨어지고 이제 바닥인가 하면 또 떨어집니다. 너무나 길고도 고통스러운 하락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C파이듯이 이제나 떨어지나 하고 계속 오르는 것이 바로 상승의 3파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 매김이 개인 투자들은 익숙지도 않고 실제로 전문가들에게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파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주가 패턴에 대한 내가 시야를 넓혀주고 시각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어트 파동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파동 연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동은 이렇게 규정된 파동이 있지만 꼭 이 중에 한 놈씩은 연장은 된다. 다만 조정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는 없다. 상승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연장되어 버리는 수도 있고 1번이 이만큼 연장되는 수도 있고 마지막 5번이 이렇게 연장되는 수도 있는데, 조정 파동이 이렇게 연장될 수 없다. 왜? 하회하면 법칙 위배니까. 그래서 파동 연장의 법칙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파동 연장이라는 것이 주식의 천정형과 바닥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파동 이론을 이야기하거나 읽었다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 2, 3, 4, 5 패턴 중에 5번 파동이 연장이 되든 1번 파동이 연장이 되든 엘리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파동은 최소한 가장 짧은 파동일 수 없다. 즉 3번 파동은 무조건 가장 긴 파동이거나 최소한 2등은 해야 된다. 그래서 5번 파동이 이만큼 연장되면 그 다음 긴 파동은 자연히 3번 파동이 그 다음 1번 파동이, 1번 파동이 이만큼 연장되면 그 다음에 3번 파동, 그 다음에 5번 파동 이렇게밖에 안 나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가를 측량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가의 천정 패턴은 V자형 하락, 2중 천장, 3중 천장 혹은 헤드앤숄더, 원형 천장 이렇게 얘기하죠. 주가의 바닥은 뭡니까? V자형 바닥, 2중 바닥, 3중 혹은 역헤드앤숄더, 원형 바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조차도 뚝 떼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어떤 사람은 파동에 대해서 자기는 앞에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뭐 이번에는 역헤드, 심지어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었는데, 이번 시장은 역헤드앤숄더를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주가가 떡 떨어집니다. 연초에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이쯤 떠갔을 때 주가는 이쯤이었군요. 역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를 완성하려고 조정받으려 내려갈 것이다. 그래 이렇게 떡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른쪽 어깨를 완성지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상승 1파동을 마무리 지으면서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주가의 가장 완벽한 바닥의 형태는 바로 역헤드앤숄더입니다. 3중 바닥이죠. 이것은 주식의 그냥 기본적인 바닥의 패턴이 되어야 되고 특수한 어떤 패턴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파동론적 관점에서 보면 떨어지는 주가는 A, B, C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주가의 소파동은 하나, 둘, 셋, 넷, 5개 파동, 하나, 둘, 셋, 넷, 5개 파동, 반등은 A, B, C 이런 파동입니다. 올라갈 때와 반대죠.
올라갈 때는 1파, 2파, 3파, 4파, 5파가 1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떨어질 때가 A, B, C인데, 즉 오르는 추세 방향에 따라가는 것이 주추세다. 즉 하락할 때는 하락 방향이 주추세이기 때문에 주추세는 5개의 파동, 주추세와 반대되는 것은 3개의 파동, 주추세와 같은 방향은 5개의 파동이니까 우리가 보통 하락에 A, B, C 중에 마지막 C는 이렇게 소파동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5개 파동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주가가 반등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앞에 파동은 하락 파동이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면 1, 2, 3, 4, 5가 오르는데 그러면 떨어지는 파동이 1, 2, 3, 4, 5 오르는 파동이 하나, 둘, 셋으로 가면 당연히 이렇게 된 숄더는 기본형의 패턴으로 나타나야 된다. 시간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패턴으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 뭐 탄생 배경 이런 얘기들을 설명드렸고 조금 앞서 나가면서 이제 바닥 패턴에 관한 이야기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엘리어트 파동은 우리가 주식에서 파동이라는 어떤 파동성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이지 엘리어트 파동 그 자체가 투자의 어떤 근거옥조가 되거나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시 뒤로 돌아가서 시장에서 제가 처음에 그 개괄적인 얘기를 할 때 파동과 각도를 소개한 이론들을 몇 가지 설명을 간략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들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계를 잠깐 거꾸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파동이론을 소개한 분들이 한 4분 정도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우 이론, 그다음에 엘리어트 이론,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기자무리의 파동 이론, 그 다음에 사케다의 이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가 보통 파동론이라는 관점에서 역시 다양한 시각으로 시장을 접근했으나 결국은 한 목소리를 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들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메리맨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변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각도라는 관점에서 파동의 어떤 비율을 예측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개인이라든지 다케사부로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하나 재밌는 게 이 기자모리, 사케다, 다케사부로 이런 분 일본 사람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현재 일본에 주식 투자가 사실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식이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다기보다는 일본은 개인 투자자가 거의 이제 비율이 엄청나게 감소했죠. 미국도 사실 기관 투자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만은 일본의 한때 60년대에서 70년대 정도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이 아주 붐을 일으켰죠. 그때 당시에 이러한 어떤 기술적 분석 이론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 책들이 감춰져 있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 후반에 들면서 한국 시장에도 이러한 어떤 일본 서적들을 다양하게부터 번역하고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잠깐 등장했다가 그 이후로 이 책들은 전부 다 사장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큰 의미에서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이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어떤 패턴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파동이라는 것은 시장을 내가 가만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내 눈에 들어온 어떠한 모습이다. 즉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을 땅을 내려다 보니까 내가 살던 마을은 이렇게 생겼구나. 인간의 촌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둥글게 강을 형태로 지어가는구나. 그래서 강을 따라서 논이 생기고 그 밑에 강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때부터 교훈을 얻는 거죠. 산에서 물은 출발하고 이것은 바다 쪽으로 가면 갈수록 강은 넓어진다. 이러한 어떤 이치를 깨닫는 방법, 이것들이 유행한 것이 바로 1920년대 30년대 미국과 1940년대 50년대 미국,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그 다음에 1800년대 어떤 일본 시장,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는 18세기 때부터 현재 주식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사용했던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러한 이론들이 왜 알려져 있지 않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론을 소개합니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가? 지금은 1975년으로 기억합니다. 윌리엄스의 퍼센트 지표를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 퍼센트 지표를 개발해서 미국 시장에서 선풍을 일으킨 이후로 미국 시장의 기술적 방법의 툴은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시야각으로 보는 주식시장을 보는 것을 버리고 어떤 식으로 갔느냐, 계산에 의해서
혹은 분석에 의해서 혹은 어떤 잣대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로 기술적 분석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등장하기 시작한 것들이 바로 이제 뭐 그랜브의 OBV 이론이다, 뭐 VR이다, 혹은 뭐 우리가 뭐 파라볼릭이다,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스타캐스틱, 뭐 RSI, 뭐 DMI 이러한 어떤 우리가 흔히 차트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보조 지표라 불리는 지표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죠. 이것들은 뭐냐면 다양한 수학자와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연산을 쉽게 행할 수 있었던 1980년대 이후가 되면서 그때 컴퓨터로 쉽게 계산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어떤 정답을 낼 수 있었던 시대적 풍토에도 상관이 있고, 두 번째, 이러한 어떤 커다란 이치를 보는 주식의 투자 방법이 큰 눈에서 그것이 결국 맞다 손친다 하더라도 그 큰 어떤 파동 속에 잠겨져 있는 투자자는 그 기간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새로 돈을 벌고 죽어나가고 새로 돈을 벌고 하니,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투자해서 한 5년, 10년 동안 툭 던져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사회는 점점 발달해가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주식을 보는 눈이 이렇게 커다랗게 추세만 보는 눈으로 가는 것은 인간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속보성 어떤 지표들을 개발하게 되어서 이런 이론들이 대거 전면에 등장하고 이런 이론들은 사장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사이버 어떤 영향 혹은 이제 증권사들도 다양한 어떤 분석가들, 뭐 애널리스트들 이런 분들이 배출되면서 이게 이러한 어떤 상투적인 지표들은 이제 예전에는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전문유물로 보여졌지만 지금은 일반 모든 투자자들이 그저 HTS 한번 클릭하면 알 수 있단 말이죠. 또 기술적 분석 체험원 상품에 알 수 있죠. 그러면 뭐냐, 전문가들이 튀어야 삽니다. 그 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있는 투자자의 거의 70% 이상은 최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이러한 어떤 과거의 이론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외한입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서만 혹은 봉 패턴이라든지 당장 눈에 보이는 이론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튀어야 산다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뭡니까? 이러한 이론들을, 과거에 있던 이러한 이론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끄집어내가지고 누구의 무슨 기법, 무슨 원칙, 무슨 법칙 하면서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의 시야를 흐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미 1970년대 우리가 아마 이게 80년대 조금 넘어서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검증을 거치고 다 죽어나갔던 이론이죠. 그래서 시장을 하는 것은 역시 이러한 방법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또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런 식으로 태동하지만 과연 시장의 어떤 분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튀어야 산다는 식으로 새로운 머리를 하나 들고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다. 7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한 사람이 개발한 어떤 방식이죠. 이분이 자기 측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신이 공부해라. 이 말은 뭐냐? 쉽게 말해서 자기도 여기에 대한 정답을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지금 소개되기 시작하고 일목균형표가 일부 전문가들의 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마치 대단한 이론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은 이 역시도 이러한 하나의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이나 이론들을 그렇다면 다 버려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론 하나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주식 투자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이론이 태동하게 된 배경과 이 이론들이 관통하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동론이라는 접근에서 일단은 지금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에서 다시 접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기에서 회복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경기가 화랑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또 회복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경제 현상의 기본 원리다. 여기에서 주목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떤 파동은 다우라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의 어떤 시장에 관통하는 흐름을 같이 짚어보자는 거죠. 다우는 경제에서는 특히 그것을 주식시장에서 세 가지 국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3국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대부분 말하는 이 3의 의미, 이것을 투자자들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되는데 다우의 3국면은 반등 1국면, 2국면, 3국면으로 좋아지다가 다시 하락
1국면, 하락 2국면, 하락 3국면의 국면을 가진다. 다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동론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엘리어트 파동은 자 다운은 이러한 세 개의 국면을 가지고 있다 그랬고 엘리어트 파동은 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1, 2파의 조정, 가장 긴 3파의 상승과 4파의 조정, 5파의 상승. 그 다음에 하락은 A 반응 A, B, C 이러한 하락의 파동을 그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이론들을 전반적으로 경기순환에 맞춰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라카미 군이오죠. 군이오 이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등 사이클은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는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장세다. 그 다음에 이 반등의 끝까지가 실적장세고 하락할 때 첫 번째 국면이 역금융장세, 그 다음에 마지막 국면이 우리가 역실적장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장을. 설명을 하고 이 시장의 흐름들이 말은 뭐 금융장세다, 실적장세다, 뭐 다우의 1국면이다, 2국면이다, 3국면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자몰이라는 사람의 제가 그 주가 그래프를 파동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분은 1, 2, 3, 4, 5, 6, 7, 8, 9 이러한 어떤 파동을 그린다 그랬죠. 이게 이제 겹쳐져서 상당히 모양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만은 이 기자몰이라는 사람과 엘리어트라는 사람, 다우의 3국면, 우라카미 구미호의 경기수축 확정 사이클 이러한 이야기들이 결국은 한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 동서양에 특히 일본과 미국의 이제 양대 경제 축이었던 일본과 미국에서 양 시장을 어느 정도 석권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혹은 많이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득도했다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모아보면 그저 시장은 하여튼 잘은 모르지만 하나, 둘, 세 개의 상승 파동을 가지는 것은 확실한가 보다. 이것은 미국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 사람도 얘기하고 경제학자도 시장 분석가도 기술적 분석가도 펀더멘탈론자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거는 분명하다. 그 다음에 하락은 서로 이야기가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 엘리어트 같이 이렇게 B, C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사케다처럼 3개의 골을 만든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자몰이처럼 9개의 골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이건 역시도 대충 보면 하나, 둘, 3개의 골을 만들어야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더라 하는 관점에서는 같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3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해야 된다. 파동은 무조건 이 숫자 3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고려시대에 한국의 고려시대에 보면 이제 개성상인들이 상당히 그 인삼장사를 하면서 인삼을 교육을 크게 했는데 이분들이 38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38년. 이게 뭐냐? 그 책에 보면 38년에 호황이 인삼이 풍년이 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에 인삼을 심고 풍년이 오고 8번째 해에 풍년이 온다. 이래서 개성시대 개성상인들이 보통 송도상인이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장사를 하실 때 이 3년째 되는 농사와 8년째 되는 농사의 논밭을 매점 매석을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바로 3, 8은 피보나치의 수에 해당됩니다. 이렇듯이 동서양의 과거의 고금을 넘나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3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더라.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돌아가서 자 여기서 3이라는 숫자까지 일단 기억을 해두고 기자몰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다시 꺼내겠습니다. 엘리어트는 제가 분명히 제가 몇 번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서 각인하시라는 거죠. 주가는 한 번 오르고 눌림목 이후에 두 번째 많이 오르고 눌림목 이후에 세 번째 많이 오르는 이러한 파동을 가지는 게 주가의 기본이다. 이것은 계속 새겨두시라는 뜻이고 이 기자몰이라는 분은 제 홈의 방송 이후에 그 다른 분이 또 마침 뭐 거기에 대해서 참 반가운 이야기도 하고 기자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데 기자몰이라는 분이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다른 평론자하고 다르게 거래량 3법이라는 것을 그때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시장에 이 책이 번역은 안 돼 있습니다. 그때 일본 서적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들의 지금 어르신들한테서 제대 내려오는 얘기죠. 거래량 3분법인데 이 역시 3분입니다. 3분. 즉 기자몰이의 이론은 너무나 놀랍게도 엘리어트 파동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각해보면 같다는 것을 전부 다 모든 분이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건데 엘리어트 파동에 다시 또 앞쪽으로 넘나들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법칙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동 연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새로 다룰 내용이지만 엘리어트 파동은 1, 2, 3, 4, 5, 5개의 상승 파동으로 구성되고 A, B, C 하락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상승 쪽에서 올라가는 파동 중에 1번, 3번, 5번 중에 하나, 둘, 셋 중에 한 개는 연장 파동이 나타난다. 이것이 파동 연장의 법칙입니다. 즉 뭐냐면 1, 2, 3, 4, 5 이렇게 연장이 3번이 연장이 되든지 혹은 1, 2, 3, 4, 5 이렇게 5번이 연장이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1번이 이렇게 연장이 되든지 이 3개 파동 중에 조정 파동은 해당되지 않고 올라가는 파동은 이 파동은 이거 중에는 지나치게 길어지는 연장 파동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연장 파동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느냐면 원래 엘리어트 파동은 이런 파동을 소파동으로 다시 하나, 둘, 셋, 넷, 5개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소파동 안에서 다시 5개의 소파동이 잘게 나누어지는 연장이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초보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엘리어트 파동에 쉽게 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5개의 파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연장되든 이게 연장되든 이게 연장되든 간에 연장된 파동은 5개의 마디를 더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파동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 9파동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 파동이 원래 5개인데 파동 연장의 법칙에 따르면 이 중에 한 개의 파동은 5개가 마디가 더 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총 마디수가 9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기본 5개의 파동 안에서 연장이 되어서 9개의 파동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너무나 놀랍게도 이 일본 사람 기자모리가 주식시장의 파동은 1, 2, 3, 4, 5, 6, 7, 8, 9, 9개의 파동으로 주식시장은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어트보다 이 파동의 패턴에 대해서는 한 발 앞서 나간 사람이 아니냐. 다만 엘리어트는 파동을 연장된 경우가 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기본은 5파동이 돼 연장 파동으로 9파동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이 기자모디라는 사람은 묶어서 9개 파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이분이 우리 요즘 주식시장에 쓰는 외색 용어들 있죠. 예를 들어서 마바라 이게 4분 5일 된 개미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바라 군단 그러면 아주 폐잔병 개미 군단 이런 뜻이죠. 이런 마바라라는 용어를 이분이 사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주가 차트를 괴선 이런 용어로 주가 차트를 괴선 이런 용어라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요즘 쓰여지는 어떤 용어들을 이분이 만들어내서 아니면 이분의 용어에서 따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외색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분의 이론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분의 이론이 9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엘리어트 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파동 연장의 법칙에 의해서 이 파동수는 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엘리어트보다 어떤 면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간 건 뭐냐면 이분은 거래량에 주목을 했어요. 거래량 3분법이라 그래가지고 바닥이 주가가 하락하고 바닥으로 전환하는 지점에 이렇게 바닥 전환 지점이라면 이 바닥 전환 지점은 오른쪽 어깨가 높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1, 2, 3파동이니까 하락파동 이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원래 기본 바닥평은 역헤드 앤 숄더가 기본적인 바닥평이다. 지난번 강의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했습니다. 이 바닥 파트는 다음에 진지하게 다루겠지만 그러면 진짜 주가의 반등은 뭐냐? 바닥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바닥은 바닥이 아니다. 이런 얘기와 파동론에서는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동론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대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중바닥이라고 쉽게 말하는 부분들 이러한 이중바닥 혹은 이러한 이중바닥 이러한 것들도 이중바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것은 파동 계산이 잘못되었고 실제로는 이것은 하락파동 전체에서 하락파동의 마무리는 여기였고 이렇게 가는 파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나가기로 하고 바닥을 형성할 때 거래량을 봉으로 보았어요. 이분은 봉으로. 즉 거래량 지표는 봉 차트로 나타내면 뭡니까? 저가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가라는 것은 봉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 따라서 얼마든지 주가 이동 평균선이 내리락 할 수 있지만
거래량 지표는 최악의 경우에 제로. 거래가 한 조라도 형성되면 무조건 봉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닥선은 무조건 일치하죠. 그래서 거래량 지표는 바닥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래량이 변화해서 거래량 봉으로 추세선의 개념을 더했습니다. 즉,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봉이 예를 들어서 거래량 봉을 이렇게 만들었다. 또 그 다음날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됐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이렇게 거래량이 형성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거래량의 추세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이 추세선에서 바닥을 보이는 날의 지점에서 바닥을 이 추세를 벗어나는 첫째 날, 즉 바닥 이후에 벗어나는 첫째 날 다음에 거래량 봉이 이 봉을 넘어서고 세 번째 날 이 끝점과 이 끝점 사이에 중간에 존재하는 봉이 들어간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추세의 마지막에 거래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첫 번째 거래봉과 두 번째 거래봉이 증가하고 세 번째 거래봉이 이 봉 사이에서 머무른다면 거래량 3분의 법칙에 의하면 주가의 전환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례가 맞는지 각자 차트에서 찾아보시고 한번 연구해 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같이 질문이 있으면 제가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같은 삼봉을 만들어도 주가가 하나, 둘, 셋 이 삼봉을 만듭니다. 같은 삼봉을 만들어도 하나, 둘, 셋 이 삼봉을 만듭니다. 같은 삼봉을 만들어도 하나, 둘, 셋 이 삼봉을 만듭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됩니다. 즉, 각도가 누워있으면 중간선이 높은 패턴, 삭개다가 처음에 얘기했던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형의 헤드 앤 숄더의 패턴. 그러면 이 헤드 앤 숄더라는 말에만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주가 차트의 패턴을 보면서 자, 책에 보면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낮고 이 왼쪽 어깨보다 머리는 높으며 거래량은 왼쪽 어깨에서 증가했다가 감소를 보인 후 머리에서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고 감소 후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죽고 이 거래량은 이 거래량보다 적다. 이걸 외웁니다. 그러합니까 과연? 만약에 주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것의 높이가 왼쪽 어깨의 높이보다 높아질 것이고 주추세보다 이렇게 주추세가 있으면 왼쪽 어깨보다 머리보다 오른쪽 어깨가 높아집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것을 패턴이라는 카메라로 탁 찍어가지고 요것만을 가지고 헤드 앤 숄더다. 분석가들도 헤드 앤 숄더 패턴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을 1, 2, 3, 4, 5 파동이다. 혹은 1, 2, 3, 4, 5 파동이다. 이 파동을 이 각도에 따라서 이 파동의 높이와 길이와 거리가